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또 축구 중계가 있을 때는 카카오TV에서 라이브 중계도 중계하니까 뭐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나 리그왕 이렇게 중계하니까 챔스 유로파 다 중계했고요. 네. 여러분들의 또 많은 또 생방송 참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리노의 앙벨로띠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인트로 써줘서 고마워. 저 피자왕님이 누구냐면 우리 이제 영상에 처음에 그 픽사 뿅뿅뿅 이거 있잖아요. 전구가 움직이는 거. 그거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군대 가기 거의 직전에 만들어줬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벌써 제대로 했으니까 나도 축구 뉴스를 꽤 오래 한 거야. 2년은 최소한 한 거죠. 그쵸? 네. 아무튼 저 피장님이 우리 또 영상의 대문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영상의 느낌이 좀 그렇긴 한지 하지만 뭐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니까 말 나온 김에 최근에 우리 방에 이제 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런 영상 작업을 이제 배우시는 분 같아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분이 제 걸 만들어줘가지고 퀄리티가 뭐 이제 썸네일에서 보통 유튜브는 많이들 시작되니까 오삐훈님이 네.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라이브 방송을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 아니고 매번 이제 중계가 있으면은 많이 찾아주신 분인데 뉴스도 당연히 봐주시니까 이렇게 대문을 또 만들어주시겠죠? 썸네일까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저거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진짜 완전한 아재로 들어간 것 같아. 이게 막 배워보려고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바보 상자 보지 말고 알았냐? 미적 감각이 별로 없나 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리노의 벨로띠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시미오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드진에게 스트라이커 영입을 요구를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벨로띠를 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 카바니가 즉시 이적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며 이탈리아 언론 쪽에서는 계속해서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는 벨로띠에 3,500만 유로, 460억의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토리노의 카이로 회장이 이 벨로티의 이적료로 과거에 1억 유로를 불렀죠. 우린 무조건 1억 유로. 어느 팀이 데려가더라도 1억 유로. 그 밑에 금액은 절대 협상도 하지 않겠다. 진짜 협상도 안 했어요. 그 밑에 언저리 막 700억, 800억 들어와도 무조건 1억 유로. 1억 유로만 1200 정도 되는데 무조건 1억 유로. 무조건 그냥 1억 유로 무쇠였어요. 뭐 물어보면 얼마에 물으면 1억 유로. 뭐 무조건. 네. 정말 그 밑에 가격엔 절대로 안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밑에 가격이 올라왔지만 얘한테 상당히 과분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내지 않아서 지금도 이제 토리노에 남아 있죠. 다만 역시나 얘는 운대를 잘 타고난 것처럼 아직도 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살아난 기미도 확실히 있긴 해가지고 네. 데려오면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 잘 모르겠어요. 좀 애매모호해요. 나는 항상 볼 때마다 되게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보는데 그 기대치 항상 못 미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일단 이 선수를 데려오려거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이제 디에고 코스타 그다음에 이제 르마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벨로띠를 데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200억짜리 선수가 한 500억 정도로 딱 이제 깎여진 거예요. 결국엔 때를 못 맞췄으니까. 근데 그거는 얘한테 나쁠 거 없지. 왜냐면 얘는 주급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이적료는 팀이 받는 거니까. 걔네가 멍청했던 거지. 나름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은 금액만큼을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때 이적 안 시켰으니까. 물론 그만큼 얘가 잘 해줬냐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얘도 현타 올만하지. 다른 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워낙 팀이 무조건 1억 유로만 외치다 보니까 못 갔고 동기부여 잃고 했다가 겨울 이적 시장 좀 시작될 때쯤 귀신같이 살아나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지? 후임으로 포체티노가 냄새 나고 가면 흥민이는 맨시티로 가야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스컹크인가? 안녕하세요. 너무 그전에 했던 말이 있나? 나한테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후임으로 포체티노가 냄새 나면?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좀. 네. 아무튼 벨로티 얘기를 또 잠깐 또 해봤습니다. 지금 기사는 이제 쿠티뉴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쿠티뉴와 경합을 하고 있는 후안 포이스에 대한 기사인데, 후안 포이스는 1월에 이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후안 포이스는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1월에 타 팀으로 이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가 다가오는 지금 포이스는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는 해외나 국내 이적 모두 고려 중에 있고 클럽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후안 포이스는 주급이 현재 2만 파운드 3,200만 원 선에서 받고 있으며 이 계약은 2022년 여름까지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그를 판매할지 여부는 얀 베르통원과 토비 알더 웨이럴트 계약 연장에 달려 있다고 하며 포이스는 포체티노가 떠나고 무리뉴가 부임한 후에 경기에 단 한 번도 나서지 못했으며 이번 챔스 마지막 조별 라운드 미넨과의 경기가 후안 포이스의 첫 출전이었습니다. 한편 무리뉴 감독은 미넨전 경기 이후의 인터뷰에서 후안 포이스를 칭찬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우리 팀에서 이제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이다 라고 말을 또 해주면서 선수가 이제 뭐 이적에 대한 약간 마음을 좀 접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후안 포이스는 우리 월드컵 때 청소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유럽으로 나갈 때 거의 파리 생제르맹으로 다 갔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살 집 같은 것도 다 알아보았었는데 이제 포체티노가 아르헨티나 찬스 쓴 거죠. 우리 팀에 오면 어떻게든 내가 쓰겠다. 우리 팀의 청사진 이렇다. 네가 앞으로 누굴 대체할 것이다. 이거 다 얘기해주고 데려왔는데 뭐 잘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 리셋되는 거죠. 선수들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이 감독과의 관계가 좋으면 충분히 뭐 그 팀으로 이적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감독이 잘리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쿠티뉴가 바르샤로 갈 가능성은 높은가요? 약간 질문의 원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래 그 바르셀로나 소속이고 임대를 이제 미넨으로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로 갈 가능성이 높냐는 말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몰라. 저분이 한국분 아시죠? 약간 이제 막 그 번역기 쓰시는 거 아니죠? 좀 헷갈려가지고. 자, 다음 소식은 파브리시오 로마누가 보도하길 홀란드는 이제 맨유, 유벤투스와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또한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를 방문하려 독일에 간 것도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이아웃은 2,500만 유로, 330억이지만 그러니까 쿠티뉴가 바르셀로나를 복귀할 가능성? 그거는요. 그러니까 미넨이 살 마음이 없으면 좋든 싫든 복귀해야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아웃은 2,500만 유로, 330억이지만 잘츠부르크는 그를 6천만 유로, 785억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며 그 금액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번역해 주신 분이 약간 의역한 것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이 선수가 바이아웃 2,500만 유로가 있다고 하면 그 금액만 내고 선수와 협상에서 이제 서로가 오케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냥 선수 받아오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홀란드가 이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게 이번 여름부터다.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 이적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바이아웃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뭐 소문도 나고 있고 루머가 나고 있고 뭐 현지에서도 그런 비슷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2,500만 유로만 내면 된다. 이게 이제 알려진 계약 내용이고 아마 이 속 내용이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얼마 전에 알려진 로셀소 같이 뭐 유럽 대항주만 나가면 로셀소를 의무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다.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어라? 이게 아니고 이제 꼭 챔피언스 리그여야만 한다라고 이제 추후 이제 레알 베티스 부회장이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뭉퉁구리한 계약이 있고 정말 선수와 에이전트 구단만 알고 있는 이 세세한 또 계약 내용들이 있으니까. 흥민이 이적 금액과 비교했을 때 어떤 거? 흥민이 이적 금액과 비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흐름이 좀 끊기네. 아무튼 네. 홀란드가 지금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또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이래저래 나오고 있어요. 또한 홀란드의 에이전트인 라이올라에게 비싼 커미션비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홀란드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출전 시간인데 그의 아버지는 맨유의 레시포드, 또 마샬, 유벤투스는 호날두, 이과인, 디발라와 경쟁하면 현재 잘츠부르크에 뛰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제한된 시간을 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맨유가 만만하죠. 그나마 좀 좋은 팀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맨유와 유벤투스는 라이올라와 관계가 좋은 클럽들이며 이미 5년 보장 계약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 중에 맨유가 라이올라랑 관계가 좋다라는 건 제가 잘 인정을 못하겠네요. 이해가 안 되고. 예. 맨유와 라이올라가 관계가 좋을 수 있는 게 1도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뭐 그게 이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모든 팀이 이 선수를 원한다라면 그에 맞는 계약 조건도 있어야 할 것이고 선수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특히나 이 선수가 정말 어리잖아요. 어린 친구고 이제 또 배울 게 또 많은 친구예요. 가진 것도 많지만 그만큼 좋은 원석이 있다면 그 원석을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줄 세공사도 필요한 거죠. 그런 걸 또 해줄 구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지금 출전 시간에 관련된 것도 보장해달라가 아니라 어느 팀을 갔을 때 좋은 조건도 받으면서 경기도 좀 많이 뛰면서 발전할 수 있으면서 이런 걸 이제 따져본다 했을 때 어느 팀을 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좋은 팀에 가서 좋은 지도자에게만 배우는 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쪽 환경, 뭐 훈련 환경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 아버지가 얘도 그렇고 같이 독일 같은 경우는 얘도 간 거고 그 맨유 캐링턴 훈련장 방문하거나 이탈리아 간 거는 또 아버지가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소문 날 거,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그냥 대놓고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갔을 때도 얘를 알아본 축구 팬이 얘 지금 뭐 도르트문트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 독일 간 거 맞고 라이프치 훈련장하고 도르트문트 훈련장 가본 거 맞다. 근데 왜? 그냥 뭐 가볼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뭐 그만큼 당당한가 봐요. 결국에 뭐 지금 같은 모습이면 홀란드는 그냥 겨울에 이적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고 구단도 그렇게 팔려고 하는 것 같고 어차피 바이아웃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지금 그 바이아웃에 대해서 좀 뭐 다른 또 계약이 속에 또 있다라고 말이 나오긴 하지만 6개월 기다리면 또 그만인 거라.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되면 이 홀란드에 대한 많은 또 기사들이 파생이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이 선물한 유니폼이 하루 만에 이베이 경매장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는 손흥민 유니폼 그리고 손흥민에게 직접 받은 유니폼이라는 소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승우가 살아날 방법은 있나요? 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흐름이 주제에 안 맞게 툭툭 튀어나와버리면 아예 뭐 할 수 없고.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 저럴 수 있는데, 저분이 혼자 이제 유튜브에 계시다 보니까 혼자 너무 이제 채팅창을 쓰고 싶었나 봐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 말해 보면은, 이제 손흥민에게 직접 받은 유니폼이라는 소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미넨전이 한국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끝났음을 고려해 보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매장에 나온 셈이며 소위 말하는 유니폼 판매 글이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450만 원 정도였고 판매 글에는 해당 판매자가 2015년 11월부터 전문적으로 유니폼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개글도 있었는데 해당 판매자는 유니폼 판매를 홍보 이유로 손흥민에게 유니폼을 받은 상황을 직접 인증사진으로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 넘은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직접 착용한 유니폼은 자신을 찾아준 팬들을 위한 일종의 선물인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다른 이해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경기장 가서 선수들에게 유니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파나보다 어떻게 선수들에게 이게 유니폼을 받을 수가 있지? 이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그냥 하루 종일 이 구단 저 구단 다니면서 핫한 선수 이제 유니폼 구매해가지고 거기 사인 받아가지고 그걸 판매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네. 이게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있대요. 전문적으로 이런 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경기장에 어디 뭐 그 훈련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뭐 그 달에 유명한 선수, 굳이 뭐 유명한 클럽만 다니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중소 클럽들도 뭐 뜬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판매하거나 그런 거 하나 봐요. 네. 그걸 업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워낙에 좀 뭐랄까, 워낙에 다양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관련된 정말 다양한 애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도 들고, 옛날에 이강인 관련돼서 뭐 이거 보시면서 다 그 생각 났을 거예요. 그냥 이강인이 저래서 그때 막 너 유니폼 주면 팔 거잖아. 그 말도 이제 이강인이 뭐 내가 잘났고 내 유니폼 비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너는 내가 누구든 간에 날 알든 모르든 내 유니폼 보면은 너 나 검색해가지고 나 이런 식으로 뭐 속에 올린 다음에 팔 거잖아. 이런 그냥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강인은 약간 싸잡여가지고 욕을 좀 먹었던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강인은 그런 걸 이제 축구 선수도 알고 있었고, 솔직히 줄 때 주더라도 그 유니폼이 아깝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정말 그 선수들도 필로 아나 봐요. 얘가 정말 이거를 뭐 간직해줄 사람인지, 나를 정말 좋아해서 이 유니폼을 받고 좋아해줄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한테 약간 이렇게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유니폼 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우리는 이제 삼자 입장에서 이제 TV로 지켜보거나 영상 보지만 뭐 좀 그 선수 입장은 뭐 다른가 봐요. 뭐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쵸. 구단에서도 뭐 주지 말라고 교육도 했다고 하고,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이제 축구 선수 아니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이제 일부러 그 사인을 일부러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인을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리고 무너지는 그 게이트가 이제 뚫려버리면 훨씬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외국 연예인들, 뭐 정말 인기 많은 사람들 콘서트 할 때 일부러 이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제 간단하게 이제 포토존에 가가지고 사진만 찍어주고 뭐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판 거? 이거 판 거 손흥민은 뭐라 할 수 없겠지. 근데 손흥민이 좀 뭐 좋은 쪽은 아니겠죠?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하면. 다음 소식은 윌리안은 첼시와의 재계약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윌리안은 첼시 잔류를 바라고 있으며 윌리안은 이번 시즌 램파드 감독 밑에서 큰 발전을 했고 첼시 역시 그를 처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가 윌리안이 첼시와의 협상 후 재계약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으며 윌리안 재계약에 관한 질문에 답하길
나는 첼시에 잔류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여러 번 말을 해왔었다. 나는 첼시라는 클럽을 매우 사랑하고 우리 가족 역시 런던에 거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내 에이전트와 클럽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곧 좋은 소식을 팬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윌리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랄까 그냥 사고뭉치 느낌? 아우 저 사고뭉치. 얘 이제 늙었어. 남은 건 킥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램파드 오고 나서 내가 어떤 경기였지? 어느 한 경기를 봤는데 엄청 활동량도 많고 패스를 밑에서부터 받아줘서 위로 올라가는 그 연결고리도 엄청나게 잘해주고 여튼간에 그 내가 생각했던 윌리안의 모습보다 램파드가 윌리안에게 요구했던 모습을 윌리안이 이행을 해준다라는 그 자체가 좀 신기했다는 거죠. 원래 그냥 윌리안 내보내기도 뭐하고 그냥 그렇다고 얘 데리고 있기도 뭐하고 뭐 단연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단연 계약을 하기가 해주기가 좀 그런데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냥 뭐 지금은 보면은 윌리안 괜찮다 그냥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기성용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디 애슬리틱의 크리스 와프가 팬들과 Q&A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디 애슬리틱이 그런 언론사예요. 각 구단만의 이제 구단마다 담당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 담당 기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신뢰도와 공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자들을 모아서 새롭게 만든 그런 이제 디 애슬리틱. 그래서 이 이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이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에게 이제 신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자, 이 크리스 와프가 전하길 기성용은 1월에 뉴캐슬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팬들과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질문의 내용은 기성용 선수가 요즘 뉴캐슬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기성용의 미래에 대해서 어찌 될지 말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기성용은 다른 팀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선수이며 지금 현재 부상도 아니고 몸 상태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경기 중에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으며 기성용은 존조 셸비, 아이작 헤이든, 롱스테프 형제, 그러니까 2명이죠. 총 이 4명에 이은 팀의 5번째 순위로 볼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스티브 브루스는 생각하고 있다. 뉴캐슬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뉴캐슬은 프리미어 리그 선수 등록 명단을 25인으로 정리해야만 하는데 이번 시즌 현행 계약이 끝나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기성용은 겨울에 팔아야지만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푼이라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팀은 겨울에 기성용을 정리하려고 할 테고 그래서 기성용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한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선수 중에는 이제 요시노리부터도 껴 있는 거예요. 뭐 당장 자신이 기성용에 대해서 들은 건 없지만 자기가 알기론 뉴캐슬의 내외부 인사들이 기성용이 팀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며 기성용 스스로도 겨울에 제대로 된 기회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질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냥 기성용은 감독을 타는 선수예요. 감독을 타는 선수. 예전에 기성용은 탈압박도 뭐 느린 속도긴 하지만 잘 빠져나왔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허비할 뭐 이제 체력이 없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냥 나이도 먹는 선수고 나이를 먹는 그냥 중앙 미드필더 선수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좀 쓰기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하지만 이제 분명히 기성용 앞에서 기성용이 모자란 걸 좀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미드필더가 있다면 그 선수와 좀 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면 충분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맞으니까. 분명히 기성용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은 능력대로 살려주고 기성용이 이제 좀 잃어버리거나 가지지 못한 능력을 다른 선수가 좀 메꿔줄 수 있다면 그런 게 시너지죠 뭐. 근데 이제 지금 뉴캐슬에서는 5백을 쓰기도 하고
일단 뭐 3백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팀을 가져가면서 뭐 4백을 쓰기도 하지만 아무튼 베니테이지가 썼던 걸 쓰기도 하고 뭐 지가 가지고 있던 걸 쓰기도 하지만 여튼간에 스티브 브루스 감독 축구하고는 안 맞아요. 네. 그냥 좀 안 맞아. 이럴 때는 그냥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뛴다는 생각보다는 이건 지금 아예 못 뛰고 있는 거랑 다름없다 보니까 뛴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팀을 가야죠. 그 결정에서 뭐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대우가 좋을 수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직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시험해보고 싶고 은퇴하기 전에 유럽의 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다면 그냥 유럽에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점점 이제 생각해볼 문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뭐 꼭 아시아가 중국만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중동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중국은 정말로 아니 무조건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이 아니면 한국 선수를 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네, 진짜로 별로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뭐 그런 팀 아니면 뭐 중동도 있고 구자철이 있는 중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도 있고 좀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기성용 정도면 여러 대 오퍼가 오겠지. 자, 다음 소식은 전북 현대의 송범근 골키퍼를 향한 러브콜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츠니포는 사간도스가 이 송범근 골키퍼의 영입을 노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송범근이 일본으로 가고 대구 FC의 조현우가 전북 현대로 갈 것이라는 연쇄 이동설이 퍼즐대로 퍼진 상태입니다. 이 J리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축구 관계자에 따르면 송범근을 좀 더 원하는 J리그보다는 나고야 그랜퍼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벵거가 정말 잠시 몸담았던 일본 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일본 J리그 팀 중에 외국 선수 데려온 뒤 100억을 쓴 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나고야 그랜퍼스가 브라질 대표팀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전 맨시티와 에버튼에 있었던 조를 영입할 때 100억이 주고 데려왔죠. 아무튼 이 나고야 그랜퍼스가 이 송범근 골키퍼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나고야 그랜퍼스가 그전에도 이 호주 출신의 골키퍼 미첼 랑거락이 있었지만 이 송범근 영입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며 여기에 유럽 중소리그 구단도 송범근을 관찰해 왔다라는 정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송범근이 아직 22살에 불과하지만 K리그 전북 주전 골키퍼로서 우승을 2번이나 경험했다라는 점과 194cm에도 민첩한 움직임, 순발력이 장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름이 범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차범근을 좋아해서 아들 이름을 범근으로 줬다라는 이제 송범근 팩트예요. 네. 그 송범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지. 범근짱? 여튼간에 뭐 일본의 한국 골키퍼의 이미지가 되게 괜찮은 편이라 이 송범근에 대한 큰 관심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군대 안 가잖아요 얘. 쓰게 아무튼 송범근 어차피 송범근 선수는 뭐 1년 남는다 쳐서 또 다음 시즌에도 전북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저는 언젠가는 뭐 이치 해외 진출에 대한 많은 러브콜이 있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조던님 키퍼는 언어가 통해야 되지 않나요? 일본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기본은 다 됩니다. 네. 김승규 뭐 그다음에 정성용 오랜만에 이름 부르니까 정승용이라 그랬네. 정성용 그다음에 뭐 김순태 권순태 이런 애들 다 일본어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본은 쉽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약간 일본 가도 적응 잘하는 이유가 이름만 알면 뭐 예를 들어 나카무라면 나카무라 손으로 옆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골키퍼는 유럽에, 그러니까 약간 유럽, 동유럽 말고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좀 뭐랄까, 괜찮은 리그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이제 골키퍼가 나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일본 쪽은 우리나라 많은 골키퍼들이 가가지고 잘 성공도 했었고, 우승도 했었고, 하다 보니 정성룡도 우승했지, 권순태도 우승했지, 그리고 뭐 지금 뭐, 어디야. 이번에 우승한 요코하마 마리노스 팀에도 한국인 골키퍼가 또 있어요. 박인수인가? 박일수.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일본어를 또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빠르고, 습득이 빠르고. 구성현도 이제 콘사도르 삿포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영어권,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유럽권 아닌 이상은 뭐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골키퍼 나가는 거? 네. 괜찮죠. 크게 뭐 어렵지 않죠. 최용수 보세요. 가자마자, 야, 내 차 닦아놔. 가자마자, 응? 그런 이제, 우리가 좀 세지. 일본 쪽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도 최용수 갈 때 말하면서 나중에 뭐, 얘기하기를 충분히 잘해줬다. 내가 걔들한테 뭐, 시켜만 먹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걔들이, 소개받아 소개팅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잘 지낸다. 그런 거. 그 최영수 같은 스타일이 군대 가면 한두 명씩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되게 사람이 엄근진이야. 근데 약간 일도 잘하고 뭔가 좀 이렇게 똑바른 사람? 나름?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 할 일은 되게 잘하면서 약간 좀 엄근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밉지는 않은,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저 사람 괜찮아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진국이긴 한데 여튼간에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겠지. 자, 다음 소식은 웨스트햄 보드진들은 다음 경기에서 또다시 패한다면 페그리니 감독을 경질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 스타트는 좋았지만 웨스트햄은 최근 10경기에서 7번의 패배를 당하며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다음 경기인 사우스햄튼전에서 지게 된다면 현재 감독인 페노르트 미안해. 어제 그 페노르트가 어디한테 졌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쏘리. 네. 현재 이제 페그리니가 경질될 것이고, 만약 페그리니가 경질되면 현재 수석 코치인 엔조 마레스카가 페그리니 후임이 될 것이라고요. 곧 마레스카가 감독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네, 페그리니 감독이 과연 이번 주말에 맨시티전, 맨시티 아니지. 이번 주말 경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냥 이럴 때 그냥 빨리 그냥 자기가 손 털고 나가는 게 편한데, 또 손 털고 나가기에는 경질이 돼야만 또 이제 그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웨스트햄은 무조건 빌리치였어요. 그러니까 빌리치에 대해서 자기네 팀 운명을 다 걸었는데 빌리치가 그렇게 못 살아날 줄 몰랐던 거지. 그래도 좀 1, 2년 시간 주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강등되냐 마냐를 매년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페그리니도 똑같아요. 페그리니도 웬만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 감독 커리어 중에 레알 찍고 오면은 한번 정점 찍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정점을 찍었던 분이시니까 그래서 좀 자기 팀을 그런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클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빌리치 코인이 너무 안 통했던 거죠. 거기서 진짜 좀 워낙에 구단주가 빌리치를 좋아했어요. 진짜 엄청 좋아했더라고. 근데 이제 그 빌리치도 자기가 기회를 많이 받은 것도 인정했고 못한 것도 인정했고 나가면서 네. 본인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면 뭐 그런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선수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 스타일이라는 게 선수들의 축구 스타일도 바뀌었을 수가 있지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리뉴가 옛날에 선수들을 장악했던 것처럼 조금 더 강하게 윽박지르고 강하게 푸시하고 뭐 하면서 막 선수를 자극시키면서 하는 게 선수들도 좀 알아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이게 세대가 달라진 거죠. 마인드 자체가. 뭐 그게 뭐 아시아권이건 유럽권이건
어디든 그냥 좀 이게 세대가 변하면서 선수들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선수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스타일대로 하면 해버리면 선수들의 뭐랄까 동의도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스타일을 좀 빠르게 캐치하는 젊은 감독들은 아 그래 얘네들은 이렇게 케어해주면 더 낫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알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좀 기성세대라고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거에 변화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거에 잘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좀 자리 보존이 되는 거고 그 안 되는 사람들은 서로 뭐 포그 바이러스니 뭐니 그런 그런 말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지. 서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물론 이제 무리뉴도 약간 그런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옛날식의 막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막 그런 축구를 해도 다 먹히고 다 이해주가 했던 그때랑은 네, 다르니까 그때랑 다르니까 좀 이제 인정하고 이제는 인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반갑네요. 그렇게도 또 되네요. 네. 몰랐는데. 유튜브에 또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텔레그라프 소식에 따르면 독일 클럽들 관심에도 불구하고 홀란드에 대한 영입 선두는 맨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스트라이커가 이제 홀란드잖아요. 이 친구. 무섭네요. 이 친구가 이번 주 독일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클럽은 맨유로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소식통에 따르면 홀란드는 프리미어 리그 팀 중에 맨유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합니다. 솔샤르 감독은 몰데 시절 홀란드와 함께했던 적이 있으며 은사죠. 같은 국적의 이 아주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솔샤르가. 네. 노르웨이 국적의 그 스타들이 몇 있는데 뭐 옛날에 리버풀에 뛰었던 리세나 한국에도 정말 유명한 감스트 페데르센 그다음에 뭐 노르웨이 그렇죠 뭐. 네. 아무튼 그 중에 솔샤르는 또 맨유 왕조 맨유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이제 있던 팀이다 보니까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 또 그런 게 아마 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때마침 1월 이적 시장에서 솔샤르가 이제 팀에 약간 신의도 얻고 있고 신뢰도 얻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맨유도 이 선수를 좀 데려올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여튼간에 솔샤르가 이 선수와 예전에 함께 노르웨이에서 감독을 했을 때 함께 뛴 적이 있대요. 몰드에서. 유벤투스 또한 홀란드를 주시 중에 있습니다. 홀란드는 300억 중반의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것이 여름부터 발동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듯하며 홀란드의 꿈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알피 홀란드라는 그 아버지가 있다고 했고 로이킨이 이 알피 홀란드 이 홀란드의 아버지 발을 부셔버리는 바람에 은퇴했어요. 네, 그거는 아까가 아니지. 저번에 한번 특집을 한번 했었죠. 네.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아버지와 함께 잉글랜드에서 또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맨시티 뛸 때 홀란드가 알피 홀란드가 그 맨시티 유소년 팀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사진도 막 남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엘링 홀란드하고 맨시티 검색해 보면 옛날 사진 나와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아버지가 뛰었던 리그에 뛰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였대요. 그러니까 EPL을 뛰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잘 풀려가지고 EPL 상위 클럽으로 갈 수 있다면 뭐 좋은 조건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뭐 누구나 있겠죠. 네. 원수의 품으로? 모르지. 뭐 선수 생활로 보면 원수죠. 당연히.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만든 장본인이 맨유 로이킨이었으니까. 하지만 알피 홀란드 입장에서는 나름 은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축구 선수는 바쁘잖아요. 시즌 동안. 근데 시즌 은퇴하고 좀 더 많이 얼굴도 보고 많이 뭐 축구도 또 해주고 하면은 얘는 또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뭐 은인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튼, 네. 이 홀란드가 맨유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심지어 아버지도 맨유로 가길 좀 원하나 봐요. 아버지도 이제 캐링턴 훈련장을 제일 좋아했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 하고. FC 서울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김진야를 영입했습니다. FC 서울이 대한민국 차세대 스타 김진야를 영입을 했고, 김진야의 계약 기간은 4년이며 2023년까지라고 합니다. 새로 FC 서울에 합류하는 김진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침투와 적극적인 수비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양발 모두 사용하며 윙포워드나 풀백이나 모든 그 한쪽 자리, 왼쪽 자리를 다 뛸 수가 있습니다. 뭐 그의 능력은 팀의 전술적 운영 확장성에 있어서도 큰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샤키리도 벤치인데 미나미노가 선발 못 뛰지. 그건 모르죠. 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김진야는 입단 소감으로 말하길 누구나 알고 있는 FC 서울이라는 좋은 구단에서 불러줘가지고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축구 인생에 있어 첫 이적이기 때문에 많이 설레이기도 하지만 팀에 빨리 적응해서 내가 FC 서울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데 그 무대는 너무나 큰 무대이고 어릴 때부터 꼭 그런 큰 무대에서 뛰어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FC 서울에 오면서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우선 플레이오프를 잘 치르고 나서 본선 무대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더 크게 할까요? 유로파리그. 이 유로파리그 32강 진출한 팀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드를 받았던 팀들은 네덜란드의 아약스, 잉글랜드의 아스날, 스위스의 바젤, 포르투갈의 벤피카, 포르투갈의 브라가, 스코틀랜드의 셀틱, 스페인의 에스파뇰, 벨기에 헨트, 이탈리아 인터밀란, 터키의 바샥쉐이르, 오스트리아 린츠, 스웨덴 말메, 잉글랜드 맨유, 포르투갈 포르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페인 세비야가 있고, 시드를 받지 못한 팀 중에서는 키프로스의 아포엘, 네덜란드의 알크마르, 독일의 레버쿠젠, 루마니아의 클루지, 벨기에의 클럽브루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페인의 헤타페, 불가리아의 라즈그라그,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 이탈리아의 로마,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독일의 볼프스부르크, 잉글랜드의 울버햄튼이 이 32강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첼시의 토모리가 팀과 5년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라고 합니다. 토모리는 사실 선수를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긴 그런데 토모리라는 선수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경기인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토모리가 한번 뒤쪽에서 중장거리 패스를 쫙 넣었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결국에 골로 들어왔던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골은 타미가 넣었겠지. 최근에 타미가 거진다 넣으니까. 여튼간에 떡잎을 보면 안다고. 기본적으로 저 어린 선수가 그렇게 과감하게 박스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수비수의 중장거리 패스가 되는 패스가 있다면 그것도 상당한 공격의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으니까. 첼시는 지금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번 겨울부터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또 키웠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앞으로 장시간을 또 첼시를 지켜줄 선수들을 잘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로파 리그에서 2010년 제라드 이후 처음으로 교체 투입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 울버햄튼의 디에고 조타입니다. 황희찬의 동료가
될 수 있는 디에고 조타입니다. 2010년 11월 리버풀의 제라드는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고 나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이 이후 처음으로 울버햄튼의 디에고 조타가 오늘 새벽이었죠. 교체 투입 후에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56분에 투입된 이 디에고 조타는 들어가자마자 72초 만에 첫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디에고 조타의 뛰어난 활약으로 4대 0으로 팀이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반 브라티, 이 브로가가 포르투갈의 브라가가 슬로반 브라티를 4대 2로 이기는 바람에 또 다른 한 팀이 또 진출했더라고요. 좀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브라가가 강제 진출을 당한 거죠. 다음 소식은 맨유의 그린우드의 멀티골로 팀이 알크마르에게 4대 0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맨유가 알크마르를 대파하고 조 1위로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우드가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맨유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맨유는 영국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영국이 아니지, 영국에 들어왔지. 맨유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최종 라운드 경기에서 알크마르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 지어놨던 맨유가 승점 13점을 확보하면서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서 크리스마스 연례 행사를 연 리버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버풀의 1군 팀 선수들과 클럽 감독은 멜 우드에서의 훈련을 끝낸 뒤 병원의 환우들과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목요일 오후에 알더헤이 어린이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그리고 환우들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으며 사인회를 진행하였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뇌 종양을 겪고 있는 12살 조셉에게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반다이크의 유니폼을 또 선물해 주었다고도 합니다. 이게 클롭하고 핸더슨, 그 다음에 케이트랑 지금 주사위가 보이는데, 이 선수들 말고도 뭐 옥챔이나 랄라나나 많은 선수들 보이죠? 어린 친구들. 진짜 거짓말하고 닥터 스트레인지인 줄 알았어.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단계 나왔어? 아니, 병원에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팀 내 선수들이 다 참여를 또 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다니 올모에게 스카우터를 파견한 리버풀과 첼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챔피언스 리그 디나모 자그레브와 맨시티 경기를 관찰하는 이들 중에 또 축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언론은 리버풀과 첼시가 해당 경기에 스카우터들을 파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누굴 보러 온 거라고 해당 언론사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상이 지난 2년 동안 많은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사게 했던 올모라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남과 울산에서 뛰다가 이 디나모 자그레브로 이적한 오르샤가 갔으면 좋겠다. 리버풀과 첼시 힘들겠지만 오르샤도 빅클럽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리버풀은 올해 초 올모 영입을 타진한 바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높은 금액에 관심을 접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버풀의 관심은 그대로 이제 끝난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리버풀이 올모에게 스카우터를 파견했다라는 최신 보도가 다시금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쿠티뉴 이적 이후에 창조성을 겸비한 중원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올모 같은 선수는 위르겐 클럽 감독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과 오퍼를 넣는 건 다른 거니까 일단은 지금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스페인 국적의 98년생이고요. 179cm, 공격형 미드필더와 좌우측 모두 2선 자원을 다 뛸 수 있는 자원이에요.
이번 시즌 21경기를 뛰면서 7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9년도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지 않을 맨시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펩 가르디올라는 지난 시즌 크리스마스 파티 전후로 겪었던 패배를 다시금 겪고 싶지 않으며 맨시티 선수들은 바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최적의 컨디션을 보장받기 위해서 클럽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거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펩은 지난 시즌의 파티 이후 경기력을 엄청나게 싫어했었고 그때의 파티가 1군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골닷컴이 확인한 결과 이번 주 일요일 아스날 원정을 앞둔 1군 선수들은 목요일 밤에 파티에 출입 제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맨시티는 최근 몇 년간 클럽의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총 400명이 넘는 이 맨시티 직원들을 대상으로 1군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고위 경영진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참석하는 이런 파티였는데 지난 시즌 파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2로 패배를 당하는 등 과르디올라에게는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과르디올라가 인터뷰에서 이 크리스마스 파티, 이 늦은 밤의 파티가 우리 팀의 좀 컨디션을 저하시킨 것 같다라고 또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맨시티가 이제 레스터에게도 패배하면서 그 앞뒤로 되게 안 좋았던 경험을 이제 펩이 했었기 때문에 펩이 이번에는 파티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 당시 이제 리버풀을 상대로 크페르에게 지고, 이제 맨시티가 크페르에게 지고, 그 다음에 레스터에게 졌는데, 그 리버풀을 상대로 이겨버리는 바람에, 리버풀은 그 1패가 우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었었고, 그러나 올 시즌에는 맨시티가 리버풀에게 승점 14점 차로 뒤져 있고, 과르디올라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번 크리스마스 양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팀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레스터하고 다른 애들은 다지면서 리버풀에게 이겨주고 리버풀은 또 얘네한테 져가지고 근데 무승부도 들을 게 많았어. 생각해보면 말해 뭐해. 다 지나간 거 돌려줄 것도 아니면서 그죠? 말해 뭐하냐. 승질만 나지. 안토니오 루이즈 기자가 전하길 첼시의 마르코스 알론소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마 팀을 떠날 것이다. 그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마르코스 알론소를 데려오려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은 첼시에서 모라타를 영입했던 것처럼 선 임대 후 영입으로 알론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론소는 지난 여름에도 개인 합의 완료 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뻔했었지만 첼시의 이적 시장 밴을 맞는 바람에 이제 징계를 받는 바람에 못 나간 거죠. 사실 그때도 거진 나간다라고 봤었어야 됐죠. 그때도 원래. 그래서 이제 이적 성사가 안 됐었는데 어차피 잘 됐어요. 얘는 나가고 싶어 하고 램파드는 또 얘를 믿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알론소는 이미 시메오네 팀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문 왼쪽 풀백이 헤낭 로디밖에 없으므로 브라질 국적의 로디밖에 없기 때문에 알론소의 합류는 이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디가 우리랑 할 때 이제 또 소집이 또 되었었죠. 잭 로드웰이 비록 지금은 백수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프리미어리그에 뛸 수도 있습니다. 잭 로드웰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는 다시금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28살의 로드웰은 지난 여름 블랙번을 떠난 이후로 줄곧 무직으로 이제 지내왔으며 로드웰은 AS 로마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았지만 탈락하였습니다. 파르마에서도 입단 테스트를 보았지만 탈락하였습니다. 이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잭 로드웰은 현재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적 가능성을 열어둔 채 훈련을 함께 받고 있으며 크리스 와일더 감독은 남은 자녀 시즌을 이제 로드웰을 영입해서 좀 스쿼드에 강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승격팀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첼시와 아스날, 맨유에게 승점을 빼앗아 왔습니다. 지난 시즌 로드웰은 블랙번에서 22경기를 출장했지만 현재까지는 백수며 그는 에버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2012년 맨시티로 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000만 파운드의 금액으로 썬더랜드로 이적을 했지만 그는 계약 기간 동안 부상이 줄곧 다 했었고 그의 계약은 2018년 6월 썬더랜드에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이제 블랙번에 뛰었었는데 블랙번도 이 로드웰과 따로 계약을 또 추가적으로 하진 않은 거죠. 이승우가 쉰트트라이던의 주말 경기 소집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감독이 잘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소집이 되었다가 그 뒤에 연속 2번인가 3번인가 이제 없었는데 다시금 이번에 소집이 되면서 이것도 뛸지 안 뛸지 몰라요. 그냥 이제 소집만 되었다라는 거지 이게 꼭 뭐 주전을 암시하거나 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니니까. 다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뛸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또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클롭 감독과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예, 클롭과 리버풀은 2024년까지 재계약을 마쳤고 클롭은 이 재계약 인터뷰에서 간단하게 우리 클럽이 너무 좋은 위치까지 성장해 주다 보니까 내가 이 팀을 떠날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재계약한 이유도 그것이다. 지금 팀이 너무 좋다. 우리 팀이 너무 완벽하다. 라고도 이제 클럽이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클럽 사랑해요. 클럽 좋아요. 진짜 리그 우승까지 해주면 좀 힘 좀 써주고 요런 게 이제 팀을 한 방 팍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죠. 네. 이 선수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은 재계약이 계속 안 되다가 이 팀이 재계약을 해주면 오히려 텐션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은 좀 약간 그 반대인 게 뭐냐면 그만큼 이 힘을 2024년까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수는 이제 재계약을 때려버리면 나 이제 드디어 재계약 됐다. 다행이다. 하지만 감독은 재계약되면 나 저 사람들 잘못 보이면 뭐 또 이제 뭐 나 진짜 나가야 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동기부여 될 수가 있고. 네. 아무튼 클롭이 2024년까지 리버풀과 재계약을 맺었다라는 점.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점.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황희찬 얘기는 약간 좀 뒤에 할게요.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전에 강퇴시킨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면 제가 강퇴시킨 건 그거예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뉴스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으면 황희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승우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싫어서 강퇴했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제 이승우에 관련된 뉴스가 지금처럼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주제 맞는 걸 물어보시면 그냥 그거 말하면 그만인데, 주제에 맞지 않은 걸 물어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한 거를 스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강퇴한 거지, 뭐 그분이 뭐 자꾸 뭐 물어봐서 강퇴한 건 아니에요. 물어보셔도 돼요. 주제에 맞게만.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맞게 또 이야기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딴 얘기를 하니까. 완전 딴 얘기는 어떻게 그거를 답을 해줘. 그 뒤에 남아있는 뉴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퇴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좀 주제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또 아스날과 관련된 또 뉴스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롱타임 뉴스는 여기까지
빠잇!